반도체는 실적을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지금이 좋은 시기인지 안 좋은 시기인지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투자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영역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냐면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치킨 게임이 굉장히 정리가 되고 이 선단 공정 쪽 7나노 EUV가 사용되는 이 영역에서는 아시다시피 TSMC, 삼성전자 플러스 이제 인텔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기업만 해도 더 이상 우리는 진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킨 게임을 마무리하고 이들 기업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치킨 게임 할 필요 없으니까 계속 돈을 벌어들이면 될 텐데 왜 계속해서 이 공정 개발하고 막대한 비용을 쏟는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성능 향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원가 절감은 꾸준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수가 계속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 같은 면적의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성능 효과도 이뤄낼 수 있지만 그만큼 또 기존 성능의 칩을 싸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1, 2, 3등 기업 안에서도 계속해서 더 살아남고 더 살아남기 위해서 만약에 2개 업체는 지금 현재 과점 체제에 만족하고 딱 머무르기도 하더라도 나머지 1개 기업이 계속해서 앞서 나간다면 결국에는 이 1개 업체가 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술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초격차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제 미세화가 뭐 언젠가는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을 텐데 아까 잠깐 뭐 소재 이야기도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미세화의 한계는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이제 2030년 이후에 굉장히 장기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 소재를 바꾸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구조를 바꾸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실리콘 테크놀로지, 실리콘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 이후에는 실리콘이 아닌 다른 소재를 쓰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텔이나 TSMC 같은 기업들이 무언가 다른 소재를 이용한 반도체를 가끔씩 시제품으로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술 발표 대회 이런 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재를 바꾸는 건 좀 쉽지 않지 않겠냐. 이 기존의 실리콘을 이용해서 어떻게 더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왜 그런가 하면 소재를 바꾸면 또 공정상에 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다 바꿔야죠 또. 많은 걸 바꿔야 되고 쉽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지금 김치찌개 집을 하고 있는데 이 김치찌개에 쓰이는 이 고추장이 있을 건데 고추장을 이제 예전에는 이 지역에서 사오다가 다른 지역에서 사오게 되면 맛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끊길 수가 있죠.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계속해서 작게 만드는 대신에 어느 정도 작아진 상태에서 좀 구조물을 좀 바꿔보자. 예를 들면 지금은 자동차가 여기에 소나타가 주차되고 여기는 이제 SUV가 주차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주차하지 말고 이 세워서 한번 주차해보자. 이제 뭐 비유가 좋네요. 그렇게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영상처럼 세워서 주차하자. 아니면은 이렇게 복층으로 주차하자. 이런 구조물들이 지금 대안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하면서 뭐가 좋을지 계속 검토하는 단계가 앞으로 한 5, 6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이제 소재 하나가 변할 때 각종 이제 공정도 다 변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좀 엎치락뒤치락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기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소재의 변화는 그럼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더 갈 수 있을지. 일단 반도체 산업 내에서 소재가 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목격이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 한 가지 사례를 좀 웨이퍼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이라는 소재가 쓰이고 이 실리콘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실리콘 웨이퍼라고 불리는 기판에서부터 동그랗게 생긴 기판에서부터 칩을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일단 가장 기본 원재료는 실리콘 웨이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판. 이 원판 위에 무언가 새로운 소재들을 뿌리고 또 이 소재들을 깎아내고 뿌리고 깎아내고 증착과 식각을 반복하면서 칩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이 웨이퍼가 이 실리콘을 이용해서 칩을 만들다가 최근에 실리콘이 아닌 다른 소재가 또 등장한 바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소재가 바뀌는 건 10년 뒤 이야기라면서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메모리 반도체나 뭐 CPU나 GPU나 일반적인 반도체들 말고요. 좀 특수한 영역의 반도체, 전력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반도체, 아니면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반도체.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SiC 또는 GaN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반도체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어떻습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도 새롭게 필요해. 갈륨 나이트라이드 웨이퍼도 새롭게 필요해. 이러한 웨이퍼가 새롭게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던 이 기업은
도태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실리콘 웨이퍼는 실리콘 웨이퍼대로 이 영역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D램도 성장하고 낸드 플래시도 성장하고 그리고 CPU, GPU도 계속해서 실리콘을 이용해서만 만들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전력 반도체라는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역시나 이쪽에서도 실리콘 반도체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에 반해서 무언가 더욱더 고성능 칩, 더욱더 뭐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데 들어가는 더욱더 고성능 칩들을 만들기 위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뭐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웨이퍼가 새롭게 쓰이기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재들이 이제 도입되는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존 소재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기존 기업도 계속해서 캐시를 벌어들여, 그리고 새로운 기업이 이제 등장해서 또 새롭게 캐시를 벌어들여, 이러한 이제 구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기존 기업도 계속 성장하니까 내가 기존 기업을 충분히 공부해 두면 이 새로운 소재가 사용된다는 것이 리스크가 되진 않겠네. 왜? 얘도 나름 성장해, 쟤도 나름 성장해. 그럼 나는 기존 기업에 계속 투자할래.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소재가 쓰이기 시작하면 기존 소재 업체가 이 새로운 소재까지 잘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새로운 이 소재 전문 기업이 등장해서 기존 기업들은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새로운 소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려면 이 새로운 소재 기술력을 쌓아야 되는데 기존 업체가 이 소재에 대한 기술력을 쌓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존에 이 소재를 굉장히 잘 다루던 기업이 이미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기업이 이 시장에 치고 들어와서 이 소재의 강점을 살려서 더욱더 치고 나아가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를 굉장히 잘 만드는 썸코 시네츠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기업이 맞습니다. 일본 기업인데 이들 기업이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웨이퍼를 만들 수 있는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히 새로운 기술력, 완전히 새로운 제조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미 미국에 있는 이 크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맞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이 업력이 40년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이 웨이퍼를 잘 만들던 기업인데 이 웨이퍼를 기존에는 군용, 무기, 우주 이런 데만 한정적으로 썼지만 이제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반도체가 뭐 자동차, 뭐 전력 설비 이런 데도 점점점 쓰임새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웨이퍼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시장을 당연히 선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기존 기업은 이 소재를 가공하고 만들 기술력이 전혀 없는 데 반해서 이 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시장에서 이 선두 주자의 지위를 갖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웨이퍼 기업들도 계속 잘 나갑니다. 꾸준히 웨이퍼는 점점 많이 팔립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장의 성장에 맞춰서 이 크리라는 기업, 이 기업이 이제 울프스피드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울프스피드? 맞습니다. 기존의 주력 사업을 떨쳐내고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적자 사업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역에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춰가면서 또 나름대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선은 전력 반도체 PMIC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전력 반도체에 먼저 쓰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혹시나 실리콘 웨이퍼를 SiC라든지 GaN 같은 다른 물질이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리콘 웨이퍼를 일단 10년 동안 계속 작게 만들면서 계속 쓸 건데 그 이후에 소재를 바꿀지 구조를 바꿀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소재로 바꿀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리콘 카바이드랑 갈륨 나이트라이드 말고 CPU랑 GPU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성능이 좋은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실리콘 카바이드랑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전력 반도체를 만들기에 굉장히 특성이 뛰어난 반도체이지만 그에 반해서 다른 인가스라는 반도체라든지 인듐 포스포러스라든 IMP라는 반도체라든지 또 굉장히 CPU랑 GPU를 만들기에 또 좋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물질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소재들의 가능성은 아직까지 충분히 탐색되지 않았고 그 소재들이 실제로 10년 뒤부터 쓰이기 시작할지 아니면 정말 20년 더 걸릴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앞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전력 반도체를 등에 업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일부 통신 반도체까지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좀 비교적 한정적으로 쓸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고 기존 실리콘 반도체를 주력으로 쓰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일단 10년은 계속 실리콘 간다. 그 뒤에는 다소 불확실하지만 꼭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되리란 보장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다. 그리고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가정에서 쓰는 실리콘 있지 않습니까? 욕실이나 이렇게 바르고 그 실리콘이랑은 다른 거죠. 맞습니다. 다른 실리콘. 혹시나 그걸로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쵸? 거봐. 이걸 앞에다 넣어야겠다. 이 스펠링이 다릅니다. CON, 그다음에 CONE.
그래서 CON 요게 이제 반도체 실리콘이고 원소계 14번 SI고 네. 실리콘 CONE는 이제 성형외과 보형물로 쓰거나 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네. 붙이는 예. 구멍 뚫릴 때 그러니까 유리나 이렇게 맞습니다. 뭐니 엣지 부분 이렇게 바르는. 네. 예, 맞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실리콘입니다. 맞습니다. 네.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네. 아니 어떻게 이걸로 반도체를 만든다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 소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사실 2019년 7월이었죠. 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제 핵심적인 반도체 맞습니다. 소재 네. 사실상 뭐 수출 금지 이렇게 네. 내리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 이후에 소재 국산화 네. 하면서 이게 뭐 불화수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몇몇 기업들은 포토레지스트라든지 네. 불화수소라든지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산화를 네. 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네. 그게 실질적으로 산업에 쓰이고 네. 일본제를 완전히 대체할 때까지가 지금 온 건지 네. 이 소재 국산화의 어떤 도달률이라고 해야 네. 될지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물건 팔지 마. 네. 수출 규제 딱 했던 품목이 불화수소가 있었고 포토 레지스트가 있었고 폴리미드란 게 있었는데 네. 이 폴리미드는 사실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네. 배터리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제외하고요. 이 불화수소랑 포토레지스트 판매 규제를 딱 한 직후에 네.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불화수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포토레지스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지 못하는 걸 딱 집어가지고 팔지 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킨 불화수소는 일부 종류에 불과하지만 네. 다음번에는 이 품목을 확대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품목을 다 국산화하자 해서 국산화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불화수소가 이제 어떤 종류가 있냐면 순도가 낮은 불화수소가 있고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순도가 낮은 불화수소는 만들 수 있었지만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는 만들 수 있는 이 공장 설비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화수소 공장을 짓는다라 그러면 동네 분들이 다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만드는 것보다 외부에서 사오는 게 여러모로 더 유리했던 겁니다. 그동안은.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저순도 불화수소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먼저 국산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99.9999999 네. 그래서 소수점 아래 7자리 7자리인 것도 8자리. 있고요. 네. 8자리인 것도 있습니다. 네. 10자리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97%짜리가 우리나라 이제 주력이었는데 네. 야, 99% 가자. 99.9 가자. 99.999 가자. 그다음에 이제 99.999999999가 이제 1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2-9 불화수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12-9 불화수소까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화수소까지 이제 모두 다 국산화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순도가 낮은 애들을 좀 더 국산화시키기가 빠르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 쓰이는 99.9짜리 불화수소가 먼저 국산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수출 규제 이슈가 터진 다음에 한 1년쯤 지나서 99.9999 이제 12-9 불화수소까지 솔브레인이 국산화에 성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딱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갈 길이 있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불화수소의 순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첨가물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첨가물 또한 역시나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산화를 시킬 때 일본 기업들의 첨가물을 사와서 국산화를 시키다가 일본 거 사와갖고 국산시키는 좀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도 가만히 보니까 이걸 공급하는 기업이 있어서 중국 업체의 이 첨가물을 통해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기 사용되는 원재료는 그러면 중국 업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완성된 불화수소는 우리나라 제품이지만 네. 원재료는 아직까지 국산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원재료까지 이제 완전히 국산화를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점점 나아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불화수소는 첨가물을 뿌려가면서 순도를 높이고 첨가물을 뿌려가면서 또 순도를 높이는 이 방식이 익히 알려져 있기도 하거니와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꾸준히 연구 개발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포토레지스트요. 포토레지스트는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첨단 원재료들이 많이 섞여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토레지스트는 소재 특성상 이 소재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국산화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거기서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불화수소는 이 순도에 따른 종류,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액체냐 기체냐 이 정도 이제 차이가 나뉩니다만 포토레지스트는 종류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정말 1000가지 이상의 포토레지스트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포토레지스트를 다 국산하는 건 당연히 어렵고 일단 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토레지스트 네. 우리가 좀 비교적 낮은 기술력으로도 일단 좀 해볼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 중심으로 먼저 국산화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트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쉬운 영역에서 쓰이는 뭐 KRF라는 게 있고 또 그 아래 어려운 영역에서 쓰이는 ARF라는 게 있고 더 어려운 이제 EUV용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쪼록 이들 영역에서 일부 제품을 상용화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KRF랑 ARF는 이미 이제 양산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EUV용은 지금 이제 양산 퀄 테스트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퀄 테스트를 진행을 마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토레스트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포토레스트는 끈적끈적한 유기물이기 때문에 이 유기물을 웨이프에다 딱 도포했을 때 뭐 두께가 어떻게 돼? 빛의 투과도가 어떻게 돼? 얘를 열 처리해서 굳히는 과정에서 이 공정 조건이 어떻게 돼? 등등등 조건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다품종인데 그 중에서도 좀 일부 제품 중심으로 먼저 국산을 시켰다. 그러면은 앞으로 나갈 방향 무엇인가? 다른 종류의 포토레스트도 계속해서 국산을 확대하겠죠. 뭐 디램용 중에서도 뭐 어떤 용, 그다음 랜드 플래시용, 뭐 비메모리용 여러 가지 확대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여기에 사용되는 원재료 물질이요. 이 원재료 물질들을 이 모두 다 국산하는 것이 아마 궁극적인 소재 국산화 방향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원재료는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원재료까지 모두 국산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앞으로 한 30년, 50년 정도 잡고서 이제 계속 가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재료도 좀 살펴볼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만 이 칩을 만든 다음에 칩의 겉에를 씌우는 에폭시라는 소재가 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에폭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에 100% 의존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국산화해야지라는 생각을 우리나라가 이미 일찍이부터 2010년대 초반부터 해왔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폭시라는 소재의 국산화에 드디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누가 성공한 것인가? 당연히 이 에폭시라는 이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리고 이 에폭시 소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필요한 에폭시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도 이 함께 국산화에 성공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도 함께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에폭시 완제품 소재를 이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이제 사마 페인트라는 기업이 있고요. 사마 페인트는 원래 이제 에폭시 페인트 같은 것들을 만들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 원재료를 사와서 잘 배합해서 에폭시 컴파운드라는 완제품을 국산한 기업이고요. 그러면 이 국산화 과정에서 원재료, 에폭시 원재료가 필요한데 이것도 원래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도 이제 국산화했다. 누가 했는가? 우리나라에서 화학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에폭시 기업은 국도화학입니다. 그래서 국도화학이 이것까지 이제 성공하면서 사마 페인트도 국도화학도 모두 어떻습니까? 반도체 영역으로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이제 외형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러한 수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불화수소도 그리고 포토레스트도 이 원재료까지 점점점 국산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 이 이슈들은 지금 막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장기적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과정에서 분명히 수혜 기업이 또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이런 이슈도 한번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책에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른 섹터랑 비교했을 때 네. 반도체 관련 투자의 난이도, 물론 이제 극전공자 입장에서는 뭐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의 눈높이로 봤을 땐 다른 산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난이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일단 난이도를 한번 제 개인적인 주관 플러스 제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기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난이도는 최상입니다. 최상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투자가 꼭 기술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매일매일 기술만 파시고 막 기술배만 쫓아다니시고 이 기술 지금 도입돼요. 이런 것만 쫓아다니시는 분들보다 기술은 다소 어설프게 아시고 그냥 좋다더라 정도만 아시는 분들이 사실 반도체 쪽에서 투자 성과가 훨씬 더 좋으신 분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다보자면 일단 투자 관점에서의 난이도는 오히려 이 약 일부 공부만 좀 해주시면 화학과 철강보다 더 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과 철강은 사이클이 굉장히 길죠. 한번 몰리면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화학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화학도 마찬가지로 수요도 계속 변하고 공급도 계속 변하는 와중에 이 둘 사이의 차이, 즉 스프레드를 계속해서 이 분석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냥 디램 가격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랜드 플래시 가격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리포트에 다 써 있고 이 그래프의 움직임도 굉장히 어느 정도 규칙적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 어찌 보면은 투자가 더 쉬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 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재 기업들은 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훨씬 더 유리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동성이 월등히 적고 계속 장기 우상향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오히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투자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영역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오히려 철강, 화학, 해운보다 더 쉬운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서 이 기술적인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익혀두면은 분명히 더 많은 기업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꼭 소재주 대표주, 뭐 장비주 대표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이 100 몇십 개의 기업들을 우리가 좀 더 골고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긴 할 겁니다. 일단 대표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과정에서 좀 뭐 쉽고 어렵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래, 공부를 해볼래, 이 기술적인 난이도까지 들어가 보자면 당연히 이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고 이 기술이 어떻게 이 무슨 공정이야? 이 공정이 언제 쓰여? 얼마나 많이 쓰여? 여기다가 소재 무슨 소재 필요해?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건 분명히 혼자서 하시기는 어려움이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를 찾아주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냐면 네. 2020년만 해도 이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이 주가가 오르고 빅사이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반도체 기업에 투자했다라는 개인 투자자 분들보다 나는 지금 임상시험을 기다리면서 바이오주에 투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당시에. 예. 네. 그리고 뭘 보면 좀 지표를 비교해 볼 수 있는가? 투자 카페에 올라오는 글 수라든지 아니면 종록 그 네이버의 종토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올라오는 글의 이 리젠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바이오주 임상시험을 기다리면서 투자하신 분들이 월등히 많다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해왔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도 기술적으로 이야기 최상인데 네. 바이오도 최상입니다. 극상이죠. 극상입니다. 예. 극상입니다. 예. 그런데 바이오주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바이오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임상시험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임상시험 1상, 2상, 3상이 통과할지 안 할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한 자릿수인 경우가 태반이고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은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기업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찍히고 있습니다. 아직 임상시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라는 게 없는 기업들 태반이에요. 근데 반도체는 실적을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지금이 좋은 시기인지 안 좋은 시기인지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 기술주 내에서 기술적인 난이도는 높지만 바이오보다는 반도체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술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을 더 많이 이해한다고 반드시 수익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기술을 꼭 100% 이해하지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장비주의 특성, 소재주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되려 오히려 투자를 쉬워질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느끼는 게 뭐냐면 네. 그 핸드셋이라고 하는 이런 스마트폰 부품 예. 회사들은 네. 다음 해에 네. 탈락해버릴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CR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코스트 한 1,000원에 공급하던 게 다음에 500원으로 막 후려쳐지고 막 이런 경우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네. 그래서 변동성도 되게 심하고 네. 근데 반도체 소재 기업들 중에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에게서 탈락했다. 네. 아니면 이제 단가 후려치기를 당했다. 네.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특히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